재무회계 이론 말문제들 무조건 한두 문제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자꾸 읽으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비검적이 중에 가로 3번 적시성 77페이지 계속 이어서 갑니다.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거를 적시성, 타이밍, 제때. 그러니까 우리 회계기간이 1년으로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1년이었잖아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공부할 때는 주식 투자 만드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기 많이 안 앉아 계신가? 돈 버느라고. 근데 어쨌든 주식 같은 거 할 때 우리 재무제표, 어떤 회사 재무제표가 1년에 한 번만 딱 보는 게 아니죠. 분기별로 분기별로도 되고 심지어는 월별로도 공시가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은 떨어진다. 정보를 수시로 접하는 게 좋죠. 일단은 정보를 수시로 짧게 바로바로 접할수록 내가 의사결정할 때 유용하겠죠. 일반적으로는. 따라서 정보가 오래되면 유용성이 떨어져요. 맞죠? 단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장기간에서 3년 동안의 성장률, 매출액이 이렇게 늘었다 이런 거. 그럼 이건 1년 동안의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년, 3년, 5년 이렇게 길게 보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적시성. 이것도 그러니까 요 뒤에까지 기르니까 요까지 뚝 잘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 실제 나온 거예요. 지문 2개를 놓고 지문 2개를 지문으로 줍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 찾아라 이거지. 요게 뭐냐? 요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집 보면 되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의 이해 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짓고 표시해 주면 이해 가능하게 된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짓고 그리고 표시를 해주면 이해 가능하다. 거기 그대로 그냥 지문으로 뜨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만약에 문제로 나오잖아요.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어차피 기준에 써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는 거니까 이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무슨 이런 거를 짧게 외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읽어보시는 게 해답이다. 두 번째,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없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 제외하면 그 보고서의 정보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복잡해서 보고하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무보고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즉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회계가 이제 공부를 언제 시작하셨는지 기본 강의 얼마 공부하셨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최소한의 지식 지금까지 이제 배웠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통계상 경험상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그리고 노력 이런 정보 이용자들이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도 하고 분석하는 공부해야죠. 이런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작성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정보 이용자도 복잡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더라. 이게 문제로 이 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해 가능성 첫 번째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용한 재무보고서에 대한 원가의 제약. 원가. 자, 포괄적 제약 요인. 혹시 아까 맨 앞에 그림 외우라고 한 거. 그 중에 포괄적 제약 요인이 원가입니다. 자,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다. 바꿔 말하면 원가보다는 효익이 더 커야 돼요. 이때 원가는 보세요. 재무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된대요. 이 원가라는 건 물론 당연히 돈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도 들어가는 거죠.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원가예요. 그리고 이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보다는 효과가 더 커야 돼요. 원가보다는 효익이 더 커야 된다. 반대말로 말하면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효익이 적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원가는 재무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가능한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효익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둬야 될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원가보다는 효익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원가보다는. 우리도 지금 귀한 시간 내서 날도 추운데 와서 앉아 계시는, 또 동영상 듣고 계시는, 어떤 분은 그냥 심지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분도 있죠. 동영상 듣는 분 중에 아침 출퇴근 시간 활용해서 계속 그냥 꽂고 듣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시간과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강의를 들었을 때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커야죠. 근데 투자는 신나게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 그럼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고, 핵심은 그냥 결론은 원가는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포괄적 제약 요인에는 원가가 있다. 원가보다는 효익이 커야 된다. 이런 부분. 자, 이래서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그중에 핵심이 어쨌든 3절에 지금 유용한 정보 질적 특성 그림이니까 열심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 4절, 5절 여기도 전부 다 사실은 개념 체계예요. 개념 체계가 아까 71페이지부터 여기 87페이지 이 부분까지 다 개념 체계예요, 사실은. 근데 개념 체계로 하나로 몰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중간중간 잘라서 놓은 겁니다. 어쨌거나 4절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이건 아까 우리가 했던 건데, 일반 목적 재무제표, 일반 목적 재무보고. 자, 일반 목적 재무제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재무제표가 일반 목적 재무제표입니다. 목적과 제공하는 정보. 자, 재무제표 목적은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읽어보는 거니까 별거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가로 2번에 중요한 내용 하나 있네. 재무제표 작성의 가정이 있어요. 기본 가정, 계속기업 별표, 기본 가정. 요건 다른 말로 하면 회계공준이라고도 합니다. 회계공준이라고도 해요. 기본 가정.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 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가정. 가정하에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뭐 계속성, 비교 가능성, 무슨 뭐 감가상각, 무슨 재평가 보행, 원가 보행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계속 존재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바로 계속기업. 그 다음에 기업은 청산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거라든가 감가상각하는 거라든가 수익 비용 대응 이런 것들, 또 유동성 배열비 이런 것들이 다 계속기업의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계속기업. 회계공준 기본적인 가정이에요. 기본적인 가정. 아까 가정이었죠? 가정. 계속할 거라는 가정. 회계공준. 계속기업이 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3번 재무제표 작성 기간, 즉 보고기간. 특별한 말로 쓰면 1년이었죠? 1년 보고기간에 대해서 작성되고 기업의 자산부채, 수익,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 그리고 변화와 추세를 기록하고 식별하고 평가하는 걸 돕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재무제표는 항상 단기 것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전 연도, 전년도 거를 같이. 그래서 재무제표 양식에 단기분을 앞에다 적고 뒤에다 전기분을 같이 적는 것이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있게. 이것도 비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가로 4번 재무제표 작성에 채택된 관점 보고기업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 등등등의 채권자 중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닌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더라. 그리고 이때 보고기업은 마지막 문장, 보고기업은 단일 실체이거나 단일 실체이거나 실체 일부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대요.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답니다. 요 마지막 문장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는 우리는 당연히 어떤 회사를 어떤 뭐 주식회사 뭐 박문각 이렇게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데 단일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실체 일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문각에 출판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뭐 이거 실강 학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컨소시엄이라는 거 있죠. 기업과 기업 간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만 진행하는,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그냥 보면 다 웬만하면 다 하실 거예요. 자, 먼저 5절에 재무제표 요소. 이건 우리 생기초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 근데 그 얘기들이 이렇게 개념체계에 다 써 있다. 개념체계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체계에 다 써 있다. 먼저 재무제표 요소에는 당연히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기본 강의만 들었어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하던 얘기가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 이게 개념체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먼저 1번 자산. 우리가 자산 알고 있지만 개념체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더라.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했고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좀 이따 여기 나옵니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미래에 경제적 자원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건에는 권리가 현재 존재해야 되고 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건 미래죠. 미래에 창출되겠지. 그리고 현재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즉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권리의 존재 그리고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용역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조만한 글씨로 79쪽에 오른쪽에 조만한 글씨로 자산의 특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집에서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부채도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하던 얘기죠. 자산부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건데 부채는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 제공해야 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존재하는 의무이고 미래의 경제적 자원을 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의 존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거죠. 유출될 것이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공통적으로 과거에 발생했고 현재 의무가 존재하거나 현재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거나 반대로 유출되는 것. 자산은 유입이고 부채는 유출이겠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요건들. 그리고 자본은 따로 정의가 없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 지분이다 라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개념체계에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더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안 했고 그냥 기초 때 그냥 자산부채 계속 기본 정의만 했던 거죠. 여기서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수익과 비용이 있더라. 이것도 많이 보던 거죠. 수익은 자산이 유입되거나 증가되는 거, 자산이 증가되거나 유입되는 것 또는 부채가 감소에 따라 핵심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 자본의 증가, 그게 수익이더라. 단 자본 청구권 보유자라고 기준에 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주죠. 주식회사라면 쉽게 말하면 주주가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제외 동글뱅이 제외. 그다음 비용은 자산이 유출되거나 감소되는 거 또는 부채가 증가됨에 따라 핵심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건들. 이게 바로 비용이더라. 이때 자본 청구권 보유자, 쉽게 말하면 주주들에 대한 분배 다른 말로 하면 배당이죠. 주주한테 배당하는 건 비용이 아니에요. 제외입니다. 주주한테 배당 주는 건 비용이 아니고 뭐다? 비용이 아니고 뭘죠 그럼? 주주한테 배당하는 건 비용이 아니고 자본의 감소, 이익잉여금 처분이잖아요. 자본의 감소이지 비용이 아니에요. 주주에 대한 배당, 주주의 출자는 증자인 것이지 수익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자본의 변동.
그러니까 주주의 출자나 배당이 아닌 사유로 자본이 증가 감소했다면 그게 바로 수익이나 비용이다. 정의가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제거. 인식이라는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자, 만약에 지금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회계를 조금이라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라면 사실 회계 교재가 맨 앞에 이거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오늘 한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 때는 자산부채 이런 거 재무제표 이제 다 배우고 넘어와서 이제 와서 이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로 딱 돌아가서 오늘 했던 거 다시 해본다 생각해 봐요. 그럼 잘 와닿지. 지금도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을 건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첫 시간에 오늘 했던 내용을 배운다면 더 어지럽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뒤로 빼서 하는 거예요. 생기초 강의는 이제 일단 들었다 치고. 자, 넘어가서 2번으로 갑니다. 재무제표 인식. 인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인식, 자산부채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 인식이라는 것은 각각의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되는 항목을, 즉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수익의 정의, 비용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라고 돼 있죠. 이건 개념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포괄손익계산서인데 개념체계에서는 재무성과표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포함하기 위해서, 즉 기록 계상하는 거, 기록 계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장부에 기록하는 게 인식이었잖아요. 그다음 인식기준. 인식기준은 자산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의 인식이 되더라. 또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만 재무성과표. 재무성과표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 손익계산서예요. 이건 뭐 따로 외우고 할 건 없으니까 인식이라는 단어는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봤죠. 그다음 인식의 반대는 제거죠. 인식의 반대가 제거입니다. 그 가로 3번 681쪽 제거. 제거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없애야 되겠죠. 자산부채의 정의에 충족하면 자산부채로 기록하는 것이고, 반대로 정의에 충족되지 않으면 삭제하는 것을 제거라고 하더라. 자산의 제거.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면 제거한다. 통제하고 있는 자원이 자산이었다면 통제를 상실했으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니까 제거하란 얘기고, 또 부채의 제거.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건 갚았으니까 상환, 그죠? 상환됐으니까. 또는 상대방이 면제해 줬어. 예를 들어서 면제했어요. 빚진 거 까줬어. 그러면 더 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그때 제거하면 되겠죠. 상환이나 면제. 자산 통제를 상실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을 회수했으니까, 기본적으로 회수했으니까 등등 예를 들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자, 요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물론 지금 한 게 다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지나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아까? 그림 아까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포괄적 제약 요인 그림이 있었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 잘 나오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측정. 측정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했죠. 금액 결정하는 게 측정이었잖아요. 화폐 금액을 결정하는 게 측정이었죠. 자산부채 요소의 정의에 충족해서 재무상태표 등에 적는 거를 인식. 그다음 인식할 금액. 장부에 적는데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돼? 금액을 결정하는 걸 측정이라고 하더라. 이때 측정의 원칙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그리고 현행 원가는 한마디로 시가, 현재 가치, 시가, 현행 가치. 그리고 측정 대상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합되고, 그 표 있죠. 요것도 우리 시험에 당연히 나온 거예요. 자, 유입 가치와 유출 가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유입과 유출이 있죠. 유입 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구입하는 거. 구입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 구입한 금액을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만약 여러분
폰이 지금 저 아는 사람이 지금 몇 년이더라? 8년인가 9년째 쓰고 있다는데. 근데 그냥 쓰는 데는 지장 없다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요즘 경쟁사들 지금 뭐 정보 유출 어쩌고 해서 지금 통신사끼리 난리가 났어요. 요즘에 공부하시느라 모르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폰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이게 좀 어쨌든 시간도 좀 오래됐고 좀 성능도 떨어진 것 같고 이참에 새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동등한 자산을 새로 구입하려면, 현재 동등한 재산을 구입하려면 얼마를 줘야 될까? 그게 현행원가입니다. 현행원가. 그 다음 유출 가치는 다른 말로 하면 처분이에요. 처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걸 팔려면, 지금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공정가치. 그 다음 미래 특정 시점까지 계속 사용한다면 그 가치가, 처분가치 또는 예상가치가 얼마냐? 그게 사용가치. 그 다음 부채일 때는 이행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이게 유입가치인지 유출가치인지 구분하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유입가치인지 유출가치인지. 유입가치에는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따가 나중에 역행 이런 걸 할 거예요. 역행한다. 시대에 역행한다. 역행하면 안 되는데 참. 어쨌든 역행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입가치인지 유출가치인지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역사적 원가부터. 가장 기본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산을 취득. 아까 제가 구입이라고 썼죠? 구입.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일 때는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에다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거래원가가 쉽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수수료. 만약에 주식 살 때 수수료 줬다. 그 다음에 건물 사면서 취득세 내고 또 중개 수수료 내고 이런 것들, 그게 거래원가죠. 그 거래를 위해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대원가, 거래원가, 수수료 같은 거, 대표적으로 수수료. 자, 다시 역사적 원가에는 과거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에다가 거래원가 포함. 여러분이 아파트를 30억 주고 샀다. 근데 중개사무소 수수료하고 취득세를 만약에 5억을 냈다. 그럼 35억이 취득원가인 거죠. 35억이 거래원가를 포함하는 거예요. 또 자산일 때는 이렇게 되고, 부채일 때는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거죠. 자, 자산일 때는 지출을 하는 거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원가 포함이죠. 거래원가 가산이에요. 근데 부채일 때는 부채가 발생하면서 어쨌든 그 대가가 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금이든 다른 거든 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원가 수수료가 현금으로 지출돼. 거래원가가 지출돼. 그럼 아까 자산일 때는 현금 등이 유출될 거죠. 거기다 거래원가가 지출되죠. 그럼 얘도 나가는 거고 얘도 나가는 거니까 가산이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가를 둘 다 지불하는 거니까 가산이에요. 근데 부채일 때는 부채가 발생하면서 대가가 유입되죠. 차입금 생기면서 현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수료는 나가는 거죠. 그럼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가는 거니까 빼는 거예요. 거래원가 차감이죠. 그러니까 자산일 때는 가산이고 부채일 때는 차감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발생되면서 수취한 대가에 거래원가를 차감이에요. 자산일 때는 가산이에요. 자, 요거 가산인지 차감인지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현행 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자,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 변동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요거보다는 1번, 여기에 거래원가 포함이다. 이게 포인트. 1번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 원가죠. 과거에 자산이나 부채가 최초의 장부에 적힐 때,
최초의 자산이나 부채를 장부에 적을 때 금액. 그게 역사적 원가다. 취득 원가다. 취득 원가. 두 번째, 현행 가치. 82페이지. 여기도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82, 83쪽 이쪽도 열심히 글자는 빠글빠글하지만 열심히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83쪽 오른쪽에도 조만한 글씨가 거기 특징이 있죠. 정부의 성격 같은 거. 요것도 이따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옆으로 이제 보충으로 빼놓은 것들이니까 일단 다시 82쪽으로 와서요. 현행가치로 옵니다. 동그라미 3번도 하나가 있구나. 참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요. 자, 동그라미 3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가로 2번 현행가치로 옵니다. 현행가치, 현재가치, 현행가치. 즉 한마디로 시가.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서 자산부채 및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인 정보를 제공하더라.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 흐름과 그 밖의 추정치 변동을 반영을 한대요. 추정치 변동을 반영한대. 역사적 원가는 아까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현행 원가는 말 그대로 현재잖아요. 현재 조건을 반영하는 거니까 과거에 있던 것보다 지금 변동이 있다면 그 변동을 반영한다는 얘기고, 자,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 현행 원가 또는 현행 대체 원가라고도 해요. 현행 대체 원가. 가운데 대체 원가 요거. 근데 대체 원가라고도 하는데 대체를 빼버리고 보통은 현행 원가. 자, 먼저 자산부터. 자산의 현행 원가는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을 새로 구입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그 금액을 동등한 자산 원가 줄여서 그 금액을 현행 원가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유입가치였죠. 그 다음에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한대요. 이것도 거래원가 포함이에요. 그 다음 부채일 때는 측정일 현재, 여기도 측정일 현재죠. 그리고 동등한 부채라고 돼 있죠. 동등한 자산, 동등한 부채 이런 말 있죠. 동등한 자산, 동등한 부채에 대해서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현행원가, 현행가치. 그래서 아까 역사적 원가에도 거래원가가 반영이 됐죠. 그 다음 현행원가에도 거래원가가 포함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30평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데 이사를 와서 30평대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동등한 아파트는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기계라든가 아까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와 동급의 자산 부채를 새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재 동등한 자산에 대한 동등한 자산, 동급 이런 거에 대해서 주거나 줘야 되거나 받을 금액. 자산일 때는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고, 부채일 때는 부채가 발생하는 대가로 돈이 들어오겠죠. 차입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거래원가를 더하거나 뺀 금액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가 이거예요. 동등한 자산, 동등한 부채. 그럼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측정일 현재 동등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으면 이거 현행원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런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등한. 체크됐죠? 동등한. 또 나중에 복습할 때 또 보시면 요 강조했던 것들 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렇다 지금부터 막 칼라로 막 칠해 놓으면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서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나중에 점점점 이제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형광패드로 막 칠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페이지 딱 피면 그냥 눈에 그게 먼저 보여. 그게 먼저 보여서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 나중에 막상 문제 나오면 못 찾아.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러 연필이나 그냥 살짝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지금 눈으로만 딱 때려봤다가 복습하면서 아니면 나중에 동영상도 다 중간중간 처음에는 동영상 볼 때 너무 배속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들을 때는 2배속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2배속 들어보면 중요한 걸 놓쳐요. 어쨌든 나중에 이런 걸 체크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칼라로 너무 칠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 문장만 딱 봐도 머릿속에 현행원가가 떠올릴 정도로 대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체잖아요. 교체. 동등한 자산을 교체하려면 아까 휴대폰 지금 내가 쓰는 거와 동급 정도의 기계를 새로 사려면 얼마 줘야 되냐? 그게 현행원가예요. 그게 교체하려면 얼마 줘야 되냐?
현행원가.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토지나 자동차는 등록하죠. 자동차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등록하면 등록세가 들어가죠. 등록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래원가를 포함하는 거죠. 차 살려면 이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차 사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가니까 포함되는 거 당연하지. 거래원가 포함이에요. 당연하지만 이런 거에 문제로 다 나오는 겁니다. 다음 니은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입가치다. 아까 했죠? 유입가치예요. 취득에 관련된 거예요. 자산과 부채의 발생이죠. 발생에 관련된 거고 유입가치 기억하시고 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킬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원가는 유출가치는 좀 이따 해야 돼. 유출가치는 공정가치와 사용가치와 다르다. 그 다음 현행원가는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의 조건, 아까 측정일 현재였죠. 자산은 역사적 원가는 과거에 했죠. 과거 현재였죠. 과거의 금액이니까 조건을 변경하는 게 아닌데 측정일 현재니까 현행원가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 일부의 경우 현행원가는 활성시장, 즉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시장, 주식이면 주식, 증권거래소 이런 것처럼 자동차 그 매매 어쨌든 이런 활성시장에서 가격을 관측하여 직접 결정할 수 없으며 일부의 경우는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 새로운 자산에 대한 가격만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과거에 시장이 없어. 증권 상장돼 있으면 상장된 주식을 보면 값어치가 딱 나오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회사, 새로운 자산, 지금까지 없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야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요 포인트이고 마지막 정리해드린 거 요거 마지막. 그래서 공정가치 디귿도 있고 책에 리일도 뭐가 있어요, 그죠? 리일도 뭐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행원가 자산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 동등한 부채 요 키워드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 거래원가가 포함된다. 근데 자산일 때는 거래원가가 가산이었고 부채일 때는 거래원가가 차감이죠. 근데 문장상으로는 거래원가 포함이죠. 거래원가가 포함되죠. 더하냐 빼냐는 나중이고 거래원가가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에는 거래원가가 포함되는데 자산일 때는 거래원가 가산이고 부채일 때는 거래원가 차감되는 거죠. 차감되지만 지금 문맥상으로 아까 거래원가가 반영된다는 거죠. 거래원가가. 그 다음 공정가치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 공부하면서 공정가치라는 말 한두 번 한 건 아니죠. 많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자 오늘 개념책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공정가치 갑니다. 83쪽. 아까는 82쪽 리을이 없었구나. 83쪽에 있는 걸 봤네요, 제가. 예, 공정가치 갑니다. 공정가치, 페어밸류. 제가 앞에 이거 많이 썼죠. 페어밸류 해가지고. 자, 어쨌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조금 아까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다 옆에 뭐 있었죠? 조금 아까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이 어쩌고 저쩌고 동등한 부채 어쩌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그 다음 뭐?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장 참여자 이 말만 딱 봐도 이건 공정가치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세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한대요. 그래서 봐. 아까 이게 유입가치였어요? 유출가치였어요? 글쎄 유입가치를 아까 또 제가 뭐라고 썼죠? 유입가치를 아까 제가 옆에 가로치고 뭐라고 썼죠? 구입할 때 이렇게 썼죠? 구입할 때 여기에 뭐가 있었죠? 역사적 원가와 현행원가 있었죠? 역행, 과거 현재 미래 아까 표. 그 다음 유출가치에다가 제가 아까 처분이라고 이렇게 썼죠? 처분이라고 썼고 여기에 이제 공정가치가 있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가 있던 거예요. 아까 표 있던 거 이렇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다시 공정가치는 유출가치죠. 처분할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될 때죠. 구입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산과 부채가 발생될 때고, 얘는 처분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소멸될 때죠. 자산이 소멸되거나 부채가 소멸될 때예요. 그럼 공정가치가 다시 잘 보시면 만약에 자산이면 시장참여자는 기업이 아닌 만약에 제가 자산을 처분한다면 제3자들 일반 제3자들이 사고 파는 가격, 회사가 정하는 게, 만약에 제가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근데 제가 1억에 팔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그 자동차 보자마자 1억이 아니라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다면 1억이 아니라 1억 2천, 1억 5천 주고도 살라고 할 테고, 반대로 말하면 제가 1억에 팔고 싶은데 여러분 제3자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1억짜리가 아니야. 잘해야 한 7천, 6천 막 이래. 그럼 여러분 1억 주고 안 사겠죠. 즉 시장 가격은 공정가치가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잖아요. 시장에서. 일반 시장. 요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 제3자들이 거래되는 가격. 회사가 정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제가 1억에 팔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1억에 팔리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시장에서 누가 봐도 저건 6, 7천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이 1억 주고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하는 건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지. 시장에서. 그리고 자산을 매도할 때죠. 매도할 때인데 시험에 저거를 똑같이 내요.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를 취득할 때 이렇게 살짝 바꿔놔. 그럼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몰라요. 근데 저거 요즘에 잘 나옵니다. 매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이전할 때, 갚을 때, 빚진 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전이라는 건 갚은 거지. 지급하게 될 금액이다. 즉 자산일 때는 받을 금액, 부채일 때는 줄 금액, 줘야 될 금액이죠. 즉 자산은 처분이니까 저 소멸이라고 했죠. 자산은 처분될 때 받을 금액, 부채는 갚을 때 줘야 될 금액 이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 참여자 사이, 아까 동등한 어쩌고 나왔으면 아까 현행원가였고, 시장 참여자 어쩌고 나오면 공정가치다. 꼭 기억하세요. 공정가치. 계속해서 니은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시장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해서 측정한다. 또 세 번째, 디귿 일부 경우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으로 직접 결정될 수 있다. 일부 자산은 주식 같은 건 활성시장, 주식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된다.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요인을 반영해서 일정한 측정 기법, 현금 흐름 측정 기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되지는 않아요. 핵심이 아까 맨 앞에 정의 있죠. 그런 거고 사실 니은이나 디귿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리을도 있어요. 이때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이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는 거래원가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서 공정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앞에 있는 건물 저걸 지금 산다면 얼마냐 할 때 공정가치가 저게 50억이래. 그럼 50억 할 때 지금 현재 저 자산을 내가 취득하려면 또는 아니면 갖고 있는 빌딩을 처분하려면 얼마다. 공정가치 따질 때 과거에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가 있다고 해서 공정가치가 달라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자산을 처분하려면 이 공정가치가 만약에 30억이래. 근데 30억인데 내가 옛날에 취득할 때 수수료, 취득세가 1억 냈대. 그럼 이것 때문에 공정가치가 달라지냐?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취득할 때 옛날에 줬던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거래원가가 포함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자산일 때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가격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금액, 여기에 거래원가 포함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거래원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채일 때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할 가격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거래 원가는 어디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역행 여기에는 거래 원가가 들어갑니다. 여긴 거래 원가가 포함이 돼요. 여기는 거래 원가 가산이고 여기는 거래 원가 차감이죠. 어쨌든 역행에는 거래 원가가 포함이 돼요. 역행 기억하세요. 역행에는 거래 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정가치나 사용가치 이쪽에는 거래 원가가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거래 원가가 포함이 안 되고 이쪽에는 거래 원가가 포함이 된다는 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뭐 기준서에 이것저것 써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뭐 문제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중요한 포인트. 여기도 있죠. 여기 부채, 여기도 있죠.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아요. 공정가치에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것도 있지. 만약에 지금 이 빌딩을 여러분이 팔려고, 여러분 가진 거 팔려고 그래요. 그럼 저 빌딩 가격이 30억에 지금 팔려고 하는데 팔 때도 거래원가 발생할 수 있죠. 중개수수료 같은 거. 그럼 만약에요. 지금 팔면 30억인데 수수료 2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공정가치가 30억이에요? 28억이에요? 30억이죠. 28억이에요? 공정가치가? 거래원가는 거래원가고 저 빌딩의 저 건물의 공정가치는 30억이라는 건 변화가 없죠. 수수료가 2억 주든 1억 주든 공정가치는 30억이잖아요.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하셨죠? 거래원가. 그래서 공정가치에는 거래원가 반영이 안 된다는 점. 유익가치인지 유출가치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원가 반영되는 건 유익가치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표라고 같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자산의 사용가치와 부채의 이행가치. 이것도 뭐 은연중에 들어는 봤을 건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개념체계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 있더라. 읽어봐야 돼요. 자, 사용가치는 약간의 추상적인 건데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또는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규익의 현재 가치래요. 자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처분하겠지. 예를 들어 이 칠판은 우리 학원에서는 강의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칠판 설치하는데 만약에 500이라고 쳐. 근데 이거 앞으로 계속 근데 만약에 칠판이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랑 어쨌든 칠판에다 뭔가를 쓰면서 하는 거랑 분명히 가치가 다르죠. 우리한테는. 근데 만약에 이 칠판을 떼어서 여러분한테 집에다 갖다 놓으면 처음에 한두 번은 재밌겠죠. 낙서도 해보고 재밌겠지만 나중에 갖다 놓으면 이거 어디다 써요? 짐짝이지. 즉 이건 기업 특유 가치. 이건 우리 학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 가치가 높아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사용 가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 특유의 그 기업의 특유의 어떤 가치에 해당되는 것, 약간의 추상적인 거죠. 어쨌든 기업이 그 자산을 끝까지 사용하거나 또는 언젠가 처분한다면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효과, 그거 경제적 가치, 사용함에 따른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을 사용 가치라고 하더라. 그다음 부채는 이행 가치라고 합니다. 기업이 부채를 자산은 사용 가치라고 하고 부채는 이행 가치라고 해요. 부채를 이행할 때, 즉 갚을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자산은 사용함에 따라 또 언젠가는 처분함에 따라 받을 걸로 기대되는 경제적 가치. 부채는 상환할 때 이전해야 될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다. 어쨌든 미래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부채를 이행할 때 주고받을 금액이 사용 가치나 이행 가치이다. 그 다음에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 미래의 현금 흐름에 기초합니다. 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는 역시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미래에 앞으로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면 또 언젠가 처분한다면 또 부채를 나중에 갚을 때 이 미래에 대한 거죠.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를 처음 취득하거나 인수할 때 처음 발생할 때 생긴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 여기는 거래 원가 안 들어가요. 이 동네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 이행할 걸로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가 포함된다. 이건 뭐냐? 조금 아까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가 인수할 때 처음 발생할 때죠. 처음 발생할 때 이때 거래원가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건 뭐냐 하면
미래에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예상되는 처분 가격과 처분할 때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미래에 받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원가가 포함이 돼요. 근데 그건 이거랑은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자산이나 부채를 처음 발생할 때 발생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이 현재 가치 환산할 때 미래의 자산이나 부채를 처분하거나 이행할 때 예상되는 현금 흐름, 그 현금 흐름에 거래원가도 들어간다 그 소리예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고 일단 핵심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보면 헷갈리죠. 이건 처음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할 때고 요거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따질 때 여러분 그 사채할 때 현재 가치에 액면의 현재 가치와 이자 현재 가치 했듯이 그 현재 가치 환산할 때는 거래원가 포함된다 그 소리인데, 일단 요걸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위에 요까지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 아까 칠판 얘기했죠. 우리 회사, 우리 학원한테는 이게 값어치가 높지만 여러분 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값어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하고, 그 다음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할 수 없대. 직접. 이 사용가치를 어떻게 따져요?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칠판 우리 학원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어. 근데 유용하게 써먹는데 객관적으로 남들도 이게 얼마라고 증명할 수는 없죠. 그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 현금흐름 측정 기법으로 측정한다. 그 다음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거래원가가 없다는 거죠. 거래원가가 없다는 거예요. 자산일 때는 사용가치, 부채일 때는 이행가치고, 근데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이때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의 거래원가는 포함이 되지만 과거에 이미 발생한 거래원가는 포함이 안 돼요. 여기에. 결국은 역행 여기에 거래원가 포함. 역행 거래원가 포함. 그 다음에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이행가치에는 거래원가 포함이 안 되는 거. 일단 요까지 이게 핵심이니까 요까지 기억하세요. 최근에 문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83쪽 오른쪽에 조만한 글씨 거기에 성격에서 역사적 원가, 거기에 뭐 이해 가능성, 검증 가능성 뭐 이런 말 써놨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 시험에 뭐까지 나왔냐?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A 회사와 B 회사, 어떤 회사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나 몰라도 비교하는 거예요. 잘 봐요. 그 회사의 장부에 적혀 있는 금의 역사적 원가가 있고, 현재 공정가치는 한마디로 시가죠. 시장 가격이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비교하려고 볼 때는 그 회사가 얼마 주고 샀냐를 보는 게 더 비교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지금 값어치, 공정가치를 보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비교 가능성이 어떤 게 높을까요? 이거겠죠? 시험에 나온 게 그거예요.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고르는 거. 그럼 지문 중에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다 써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가 조만하게 좀 써놨는데, 그렇다고 달달달 그래서 그건 이미 한 번 냈는데 똑같이 그렇게 내기는 좀 애매할 거다. 어쨌든 우리 시험에 그런 것도 출제가 됐었다는 점 참조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요즘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가 문제로 잘 냅니다. 문제 내기가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문제를 만들긴 어렵지 않겠죠. 당연히 출제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핵심은 아까 질적 특성 그림 있었죠. 그림하고 그리고 지금이고 자산부채 측정,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출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두 문제가 거의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지만 시간도 다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